국방부 검찰단에서의 어떤 사건 수사, 추행과 관련된 사건 수사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사본부는 이제 군사경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거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사표 수리와 관련한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신임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 대책 등이 그 중심이 될 것입니다. 2학기 전면 등교 계획에 따라 접종 간격이 비교적 짧은 mRNA 백신 접종을 통해 8월 말 학교 개학에 차질이 없도록 여름 방학 중에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일부 어떤 분들이 좀 독립적으로 일했던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그런 관리 소홀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네, 오늘 충남 서산시 20 전투비행단 앞에는 엄벌, 또 뿌리 뽑자라는 팻말이 가득했습니다. 총체적 허점이 드러난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잠시 뒤에 수사 속보부터 전해드리고 나이트 포커스에서 좀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밤새 방치돼 있다가 자신의 생일에 발견된 50대 일용직 노동자의 험악한 죽음도 전해드립니다. 네,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군검찰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등 관련 부대를 압수수색하고 또 조사본부는 20비행단의 성범죄 수사대를 급파했습니다. 사건 초기 부실 수사 의혹을 겨냥한 것인데요. 군 검찰은 공군 군사경찰이 내부용 보고서와 외부용 보고서를 따로 작성하고 일부 내용을 조작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성추행 피해 부사관이 소속돼 있던 공군 제15 특수임무 비행단이 위치한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 국방부 검찰단은 이곳 군사경찰대대와 계룡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을 압수수색했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충남 서산의 제20 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성범죄 수사대를 투입했습니다. 20비행단은 숨진 이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곳이고 15비행단은 성추행 사건 이후 옮긴 부대입니다. 군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모두 군사경찰에 집중된 점으로 미뤄 부실 수사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경찰은 이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지 한 달여 만인 4월 7일 장모 중사를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하고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에게는 4월 14일에서야 주간 보고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처음 보고하는데 부실 수사와 늑장 보고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용 보고서와 외부용 보고서를 따로 작성하고 일부 내용을 조작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는 이제 크게는 이제 4개의 트랙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국방부 검찰단에서의 어떤 사건 수사, 추행과 관련된 사건 수사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사본부는 이제 군사경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거고. 가해자인 장모 중사를 구속한 군 검찰은 부실 수사 의혹을 시작으로 추가 성추행과 조직적인 회유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매뉴얼 준수와 관련해서는 국방부 감사관실이 현재 사전 감찰을 진행 중이며 다음 주쯤 현장 감찰에도 나설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이렇게 국방부 검찰단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인 지 사흘 만에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총체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시작한 직후였습니다. 이 총장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한 뒤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리고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총장의 사의 표명 직후 이를 수용했습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지 약 8개월 만으로 이 총장은 공군 역대 최단명 총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직후 이 총장의 퇴진은 예고돼 왔습니다. 초동 수사 부실과 늑장 보고, 조직적 회유 의혹 등 총체적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군 검찰, 그다음에 이제 감사관실, 그다음에 조사본부를 통해서 지금 확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휘 계통에 대한 조사가 예고된 상황에서 서둘러 물러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총장의 퇴진만으로 공군의 책임이 마무리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충남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이번 사건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공군 부대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더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내버려두면 안 된다며 국가가 나서 군대 문화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수사하고 가해자를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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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서산시 공군 20전투 비행단 정문 앞에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공군 여성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 가해자와 사건 은폐를 시도한 간부들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가해자는 성추행을 저질러 여성 직업 군인의 존엄을 짓밟았고 공군은 사건을 은폐한 것도 모자라 사실상 피해자를 사지로 내몰았다. 굳게 닫힌 정문에는 숨진 공군 부사관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는 국화꽃이 꽂혔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사건이 국가기관의 폭력과 인권 유린으로 발생했다며 참담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은 채 발생되는 현실이 성폭력 문제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오히려 더 힘들고 괴로워하는 현실이 너무나 처참하고 참담합니다. 반복되는 성범죄에 대한 악연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병역 문화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해자 처벌에만 그치지 말고 국가가 법과 제도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차별의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차별금지법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억울한 죽음의 원인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공군부대 감찰안전실장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청와대에도 군 개혁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박범계 장관의 참모,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발탁이 됐습니다. 또 관심을 모았던 이성윤 현 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와 검찰 수장 간의 이견으로 늦춰지는 듯했던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애초 예상대로 단행됐습니다. 박범계 장관 취임 뒤 사실상 첫 대규모 정기 인사로 검사장급으로 불리는 대검찰청 검사급 41명에 대한 승진 전보 인사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신임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검찰 내 최대 조직 서울중앙지검장엔 이정수 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발탁됐습니다. 추미애 장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해서 서울 남부지검장을 역임한 뒤 현재는 박범계 장관의 핵심 참모이자 고등학교 후배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관심인 이성윤 현 중앙지검장은 서울 고검장으로 영전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혐의로 피고인 신분이 된 만큼 영전해도 비수사직으로 옮길 거란 예상이 나왔지만 빗나갔습니다. 법무부는 이성윤 지검장의 고검장 승진과 관련해 박범계 장관과 김호수 검찰총장의 의견이 일치했냐고 묻는 질문에는 개별 인사에 대해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호수 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조하는 대검찰청 차장 자리엔 박성진 현 부산고검장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밖에 이른바 빅4로 꼽히는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은 구자현 현 중앙지검 3차장이 꿰찼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한 검사장은 6명으로 사법연수원 23기부터 26기까지 대상이 됐고 이른바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에는 연수원 27기부터 29기까지 모두 10명이 새로 영전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분위기를 쇄신하고 안정적인 검찰개혁 완수를 도모하는 게 이번 인사의 핵심 방향이라면서 능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는 오는 11일자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11일자 인사. 자, 이번 검찰 인사에서 또 다른 관심사였던 한동훈 검사장의 일선 복귀는 다시 불발됐습니다. 예고됐던 탄력적 인사는 현실화돼서 구본선 또 강남일 고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강등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강희경 기자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 문제와 함께 이번 인사에서 큰 관심이 쏠렸던 부분은 이른바 윤석열 라인의 핵심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의 전보 인사였습니다. 지난해 6월 채널A 사건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난 한동훈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비수사 직책으로 일선 수사 복귀가 또 불발된 겁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뒤 직무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비교적 한직인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됐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탄력적 인사를 하겠다며 예고하기도 했던 기수 파괴가 현실화했습니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와 함께 검찰총장 최종 4인 후보에 오르기도 했던 구본선 광주고검장과 강남일 대전고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습니다. 검사장급 자리이자 한동훈 검사장이 쫓겨났던 바로 그 자리로 사실상 강등된 셈입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호수 검찰총장은 구체적인 인사안을 두고 늦은 밤까지 마라톤 회동을 이어갔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거취 문제와 기수 파기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물으시면 이성윤 지검장이나 한동훈 연구위원이나 제가 뭐라고 평가하기는. 중간 간부 인사는 직제 개편안이 마련된 뒤 곧바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가 대대적으로 난 만큼 후속 인사도 대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인사를 둘러싸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한 핵심 보직에 모두 친여 성향의 인사를 앉혔다는 비판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제 개편안에 대한 내부 우려가 반영되지 않거나 주요 수사팀이 교체, 좌천될 경우 법무부와 검찰 사이 갈등이 더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헌법상 나이 제한으로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대권 여론조사에서 3% 지지를 받으며 첫 등장을 했습니다. 대권 언급은 자제해달라며 경기에 나선 가운데 충청을 찾은 당권 주자들 너도 나도 윤석열을 외치면서 이른바 충청 대망론을 한껏 띄웠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서 돌풍을 일으킨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대권 여론조사에까지 등장했습니다. 지지율 3%로 4위, 국민의힘 내부 주자를 모두 제치고 당내에선 1위로 올라섰습니다. 대권 주자들을 좀 빛을 발하게 하는 어떤 형태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 수치는 앞으로 좀 언급을 하지 않으시는 게 어떤가. 헌법에 규정된 나이 제한으로 대선엔 출마할 수도 없는 이 전 최고위원, 경쟁만 부추기고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비판을 정면 돌파하며 당권에 집중했습니다. 경쟁의 출발선에 서기 전까지 아이들이 부족함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충청 연설회인 만큼 중진들은 윤석열 전 총장의 친가이기도 한 충청 대망론을 띄웠습니다. 송영길 당대표 벌써 윤석열 파일 운운하면서 흔들고 있습니다. 네거티브로부터 모든 후보 제대로 보호하겠습니다. 충청 대망론이 충청 현실론으로 꼽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조국, 훼손 사건 이것 빨리 조속히 이 범인을 잡아서. 이준석 돌풍에 대한 견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당과 매우 껄끄러운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통합에 걸림돌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5명의 후보면 공정하게 그 메시지나 멘트를 배분해야 되는데 오는 7일부터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가 시작되는 가운데 후보들은 남은 3차례의 TV 토론에서 다시 격돌할 예정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민주당 안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대선 경선 연기론이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다시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지사는 원칙대로 하자며 꾸준히 반대 의사를 밝혀왔는데요. 경선 연기론이 왜 자꾸 불거지는 건지 최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선 경선 연기론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은 민주당 일부 초선 의원들입니다. 몇몇 초선 의원님들이 저한테 그 논의를 하자라고 제안한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 친문 성향이 짙은 민주당 권리당원까지 가세했습니다. 경선 흥행과 자강을 위해 경선 일정 연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 가운데 일부도 경선을 미루자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오는 9월로 예정된 대선 후보 선출을 미루자는 대외적인 이유는 바로 흥행입니다. 지난번 우리 대표 선거 때 보신 이렇게 활기가 없는, 열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더 심하게 재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게다가 이준석 돌풍으로 정치권의 변화를 원하는 민심이 강하게 확인된 만큼 경선을 늦춰 돌파구를 마련해보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코로나19 집단 면역과 국민의힘 경선이 11월인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지율이 가장 앞서는 이재명 지사 측 입장에선 시간 끌기로 보일 뿐 반가울 리 없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제일 조용하고 합당하지 않나요? 일부 초선 의원들의 경선 연기 주장에 대해서도 소수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경선 연기 논의는 당 선관위와 대선 기획단이 출범하는 이달 중순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쫓기는 후보와 쫓는 후보들 사이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진통도 상당할 전망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일고 있는 손실보상제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급 적용을 두고 결론을 내지는 못했는데 재난지원금과 맞춤형 피해 지원을 통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자가 잡혔습니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6월 29일 화요일입니다. 2시에 진행하기로 했고 7월 1일 목요일 2시에 2차례에 걸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했습니다. 6월 임시회 중에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손실보상 관련 법안과 부동산 관련 법안의 처리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별개로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손실보상제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발의된 손실보상법이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소급 적용 조항을 법안에 넣을지 뺄지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영업금지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이 시급한 만큼 오는 8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함께 맞춤형 피해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맞춤형 지원이 소급 적용 개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직접 행정명령을 받지 않은 간접 피해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단 여야는 오는 8일 손실보상법 소관인 산자위 소위를 열고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에 나설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소급 적용의 위헌 우려를 넘으면서도 같은 효과를 내는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소급 적용을 강하게 요구해온 야권과 소상공인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정부가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약계층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두어 전국민 지원을 추진하는 여당과의 협의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정부가 2차 추경 예산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금년 반드시 고용 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되는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하여 2차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으론 백신 공급과 내수 진작, 고용, 소상공인 관련 대책을 꼽았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는 여당의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셈입니다.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 대책 등이 그 중심이 될 것입니다. 홍 부총리는 재원 조달 방안을 언급하며 한 번 더 여당과 거리를 뒀습니다. 2차 추경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추가로 거둔 세금을 활용할 것이라 밝힌 겁니다. 올해 애초 예상보다 더 거치는 세금은 17조 원 이상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전국민 지원과 자영업자 손실 보상 등 민주당의 계획에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30조 원 이상과는 차이가 큽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켜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추경 편성이란 여당의 요구엔 답했지만 지급 방식과 규모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앞으로의 당정 협의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정부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등이 맞는 코로나19 백신을 기존의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간격이 길어서 9월이나 돼야 접종이 완료되기 때문에 2학기 전면 등교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조치입니다. 이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및 돌봄 인력은 당초 오는 7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예정이었습니다. 이 백신의 접종 간격은 10주에서 12주에서 2차 접종까지 마치고 항체가 형성되는 2주가 지나는 시점은 9월까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2학기 전면 등교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에 차질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접종 간격이 각각 3주와 4주로 짧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 계획에 따라 접종 간격이 비교적 짧은 mRNA 백신 접종을 통해 8월 말 학교 개학에 차질이 없도록 여름 방학 중에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접종 대상자들에게 변경된 접종 일정을 안내해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나머지 교사와 고3도 7, 8월에 여름방학을 전후해 학사 일정을 고려해 화이자 등의 백신을 1차에 걸쳐 접종하게 됩니다. 한편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한 뒤 화이자 백신을 2차 접종하는 이른바 교차 접종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한 의료인 100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 항체가와 이상 반응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이자 백신 교차 접종 뒤 2주 경과한 검체를 대상으로 중화 항체가를 집중 분석하고 항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등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당국은 내년 상반기 등에 국산 백신이 개발되면 교차 접종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만큼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연구를 벌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만 60세에서 74세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 예약률이 80%를 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상반기 1,300만 명 접종 목표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예약이 집중돼 있다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이른 시기에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60에서 70세 어르신의 예방접종 최종 예약률은 80.6%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예약률이 높게 나온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어르신들의 일상 회복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나와 소중한 가족을 지켜내고 또한 일상 회복을 나아가는데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어르신들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난달 27일 고령층 1차 접종이 본격화한 이후 지금도 하루 30만 명 이상 1차 접종이 진행 중이고 다음 주부터 2주간은 하루 50만 명 내외로 예약이 집중돼 있습니다. 얀센 백신은 89만 명 정도가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접종할 계획입니다. 현재 1차 누적 접종자가 700만 명을 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반기 1,300만 명 접종 목표는 이르면 오는 20일쯤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1,300만 명 접종과 25% 이상 접종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의 예방 효과가 입증되고 접종 인센티브 부여와 SNS 예약 서비스 개발 등이 사전 예약률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보다 높은 접종 열기로 인해 백신이 모자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확보한 백신 물량보다 예약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고 일부 대상자는 일정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면 해당 예약자가 7월 초에 신속하게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상반기 1,300만 명 접종 목표 달성이 무난해 보인다는 전망인데요. 최근에 접종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일상으로의 복귀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부작용 논란에 공급 부족 등 우여곡절도 많았죠. 백신 접종 100일을 돌아봤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건 지난 2월 26일. 첫 접종 순간이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로부터 어느덧 100일이 흘렀습니다. 불안했죠. 왜 어디 나가거나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것도 그렇고 불안함도 없고 어르신들도 대부분 1차까지는 다 맞으셨기 때문에 그런 쪽에선 마음이 좀 편안하죠. 백신 접종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백신을 맞은 요양병원 환자가 심장 발작 등으로 숨진 사례가 나오고 일주일 만에 20대 접종자의 혈전 부작용 증세도 나타나는 등 부작용 사례가 잇따른 겁니다. 정부는 백신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꿔 30살 미만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 비슷한 환자가 의심 사례가 나왔을 때 얼마나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것을 잘 밝혀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여기에 이물질 주사기 논란까지 더해져 접종 동의율은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 4월 화이자 2차 접종을 앞두고는 백신 물량이 바닥을 드러내 신규 접종이 미뤄지면서 수급 불안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2차 접종이 많이 집중적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1차 접종을 추가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은 저희가 자제 요청을 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건 백신 물량이 다시 확보된 뒤 지난달 27일 65살 이상 접종이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잔여 백신 예약도 함께 진행됐는데 접종 대상이 아니더라도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소식에 젊은 층이 너도나도 몰려들었고 덩달아 고령층의 예약도 늘면서 일주일 만에 접종률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신청을 하려고 해보니까 그 주변 백신 남아있는 잔량들이 전부 다 0이고 주변에서도 많이 맞으려고 이래저래 방법을 알아서 많이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30대 예비역을 대상으로 한 얀센 백신 예약은 하루도 안 돼 전부 마감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처음에 얀센 백신에서 혈전 부작용이나 아니면 백신 예방률이나 이게 좀 낮아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집단 면역을 위해서는 결국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다들 예방 접종을 좀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좀 신청했습니다. 고령층 예약률도 덩달아 올라갔고 매일 접종 행렬이 이어지면서 14% 가까운 국민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백신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감으로 1년 넘게 고통을 감내해온 자영업자들도 표정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친구분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예약하겠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많이 좋아졌죠. 이제 점점 좋아질 것만 있을 것 같아요. 백신 접종자가 재감염되는 돌파 감염과 변이 바이러스 등의 등장으로 확산 위험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백신 접종 100일, 코로나19 사태가 조만간 끝날이라는 희망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정부가 과천청사 땅에 주택 4천 가구를 짓기로 한 계획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과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고려한 건데 정부의 도심 주택 부지 확충 전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어떤 영향인지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부가 당정 협의를 열고 과천청사 유휴 부지에 임대 가구 등을 포함해 4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과천청사 땅은 일단 그대로 두고 근처 과천지구 일부를 주택 용지로 변경해 3천 가구를, 주변 자투리 땅을 개발해 1,3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과천시가 제안한 이런 내용의 수정안을 당정이 협의 끝에 수용하기로 한 겁니다. 지금 정구과천청사 유휴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기존 물량보다 많은 분량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입지도 처음 발표보다 훨씬 더 양호한 입지에서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8.4 대책에서 과천청사 부지를 포함한 수도권 도심 신규 택지 24곳을 발굴해 발표했습니다.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등에서 3만 3천 가구 규모입니다. 발표 이후 후보지 주민들은 학교나 대중교통 등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했던 상업시설이나 공원 등이 아닌 주택이 또 들어서게 된다며 반발하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주민들한테 전화가 와서 일단은 이 말도 안 된다, 집단 행동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과천 시민들 역시 과천을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려 한다며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를 진행하는 등 사태가 악화해왔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가 이미 발표한 계획을 취소한 건데 다른 후보지에서도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이 커서 도심 주택 부지 확충 과정에서 진통이 우려됩니다. 정부의 정책 일관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그 지역 주민의 의견과 그 토지 개발에 대한 효용성을 따져보고 발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정은 최근에도 부족한 주택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성남 서울공항 등 추가 주택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임시 방편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만 할 게 아니라 교통과 환경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부터 거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택시기사와 경찰 수사관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는 수사관은 택시기사가 못 본 걸로 해달라고 주장했다는 건데요. 진상은 다음 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본 건 지난해 11월 11일. 당시 수사관은 상부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채 20여 분 만에 퇴근했습니다. 이틀 전 내사종결 보고서도 작성을 마친 터라 영상의 존재는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지자 수사관은 택시기사가 먼저 못 본 거로 하자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이를 전면 반박했습니다. 수사관이 못 본 거로 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내가 보여주면서 아이고 못 본 걸로 해줘. 그게 말이 돼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보고서 아이고 못 본 걸로 할게요 기사님 그랬지. 어느 쪽이 거짓말인지는 가려내야겠지만 초동 수사가 부실했고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핵심은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현재까지 수사관이 형사팀장과 과장에게 영상 확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황을 종합할 때 팀장과 과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3명을 함께 검찰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당시 서초경찰서장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별도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묵살했거나 통화기록 같은 데이터를 삭제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조사단은 이르면 다음 주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그러나 경찰관 3명만 송치한다면 꼬리 자르기 논란이 불거질 것이란 전망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택시기사가 운전석에서 멱살을 잡힌 뒤 택시가 10m가량 후진한 정황을 파악한 검찰은 이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예정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결국 이 노동자는 생일이던 이튿날 공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 계단 아래 굴러떨어진 안전모가 있습니다. 안전 발판 위에서 작업하던 58살 백모 씨가 작업하다가 계단 아래로 추락해 크게 다쳤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이튿날 아침이 돼서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단독 작업은 거의 배제를 하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분들이 좀 독립적으로 이렇게 일했던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그런 관리 소홀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백 씨를 찾으려 실종 신고까지 한 유족들은 허술한 경찰 대응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백 씨 휴대전화 위치 추적도 하고 가족들이 단서까지 제공하며 인근 공사장이라도 뒤져보기를 원했지만 경찰은 여러 이유만 댈 뿐이었습니다. 혹시라도 현장에서 다쳐서 그 있는 거면 어떡해요. 근무가 끝나면 다 확인하고 자기들 잠가버려서 관리자라든가 이런 게 지금 없어요. 문이 다 잠겨가지고. 경찰은 공사장 책임자 연락처마저 적혀있지 않아 주변만 수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백 씨의 딸은 업체와 경찰 탓에 아버지가 치료를 받을 마지막 기회마저 놓쳤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누가 자기 발견해주기만 기다리면서 그대로 돌아가셨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억울한 건 그거예요. 다칠 수는 있으나 발견해서 병원만 갔어도. 혼자서 작업하다 다쳐 구조의 손길 한번 닿아보지도 못한 채 쓸쓸하게 숨진 백 씨. 안타깝게도 주검으로 발견됐던 날은 다름 아닌 백 씨의 59살 생일이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네, 일반인들에겐 좀 거리감이 있는 문제로 보이지만 검찰력, 민생과도 연관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법무부의 검찰 고위직 인사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은 이제 수뇌부의 지휘책임 문제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두 가지 사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고위급 인사를 담당한 검찰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한 5시간 정도 마라톤 회동을 할 만큼 이견이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좀 가장 많이 생각이 달랐을까요? 네, 우리가 추정을 한다면 검찰 인사가 이제 여러 번 있었는데 예. 사실은 검찰 인사와 관련돼서 이렇게 많이 다뤄진 적은 흔치 않았을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뤄진 이유는 결국은 몇 인사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기 때문이겠죠. 네네. 네, 특히나 이제 이성윤 이제 지금은 고검장으로 승진을 했죠. 예. 서울 고검장과 그리고 한동훈 그리고 법무연수 연수위원회 복귀 혹은 이번 직무 배제 여부 등에 대해 가지고 경론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아침만 하더라도 네. 이제 당시 굉장히 마라톤 회의를 했었고 추가적인 또 논의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제 내용이 정리가 돼가지고 인사로 발표가 됐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네, 인사 내용을 한 명씩 좀 이렇게 화면에 올려봐 주시고 변호사님께서 좀 하나씩 의미를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검찰 내 최대 조직이죠.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정수 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발탁됐습니다. 어떤 인물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 인사일까요? 네, 어떤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양쪽에서 또 의견들이 다를 수는 있지만요. 예,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제 한번 검찰국장이라는 짚어주시죠. 것은 이제 법무부에서 굉장히 요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박범계 장관의 핵심적인 참모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학교나 이런 부분들을 학연으로 보자면은 이제 고등학교 후배로 일단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추미애 장관 때 검사장으로 승진을 하고 그리고 서울 남부지검장을 이제 지내다가 이제 현재 이제 현행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을 담당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앙지검에 있어서도 결국 법무부의 어떤 관할, 법무부와의 소통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인물로 중앙지검장을 임명했다. 이런 일반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자리 서울중앙지검장의 현직이었던 이성윤 지검장의 거취도 좀 관심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피고인 신분인 만큼 어떻게 좀 거취가 나올 것인가 관심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승진인 거잖아요. 네, 네 승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관련돼서는 결국 두세 가지 정도의 전망이 있었습니다. 예. 처음은 이제 현재 피고인 상태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무 배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예. 직무 배제에 준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설령 승진을 하더라도 법무연수원장이나 이런 식으로 수사를 직접 담당하지 않고 수사 라인에 없는 그런 역할을 맡아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하고 어찌 보면 영전을 함으로써 현재 이제 기소된 사건과 그리고 기소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 적어도 이번 인사에서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뭐 검찰 내부 분위기를 모두 파악할 수는 없으셨겠지만 검찰 안팎에서 법조계에서 좀 오늘 인사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검사 징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얘기들이 있을 때마다 네. 어떤 혐의 사실이 있고 징계 사유가 있어서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직무에 배제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징계 결과 기소가 되기 전에도 직무가 배제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혐의 사실이 결국 유죄로 인정이 돼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인정이 돼가지고 기소까지 돼서 현재 피고인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직무 배제도 아니고 오히려 영전을 한다는 것은 좀 이례적인 인사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없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할 수 있는 내부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그런 그렇습니다. 반발의 목소리도 예. 있다. 자, 이성윤 지검장만큼이나 관심을 모았던 것이 이제 한동훈 검사장 인사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일단 뭐 보도 제목으로는 주로 이제 수사 복귀가 불발됐다. 뭐 이렇게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이 한동훈 검사장 인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사는 이 인사와 관련돼 가지고는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로 복귀를 시켜야 한다 이런 또 의견이 있었다. 특히 이제 네. 김호수 총장이 관련된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제 전보를 했다는 거는 다시 한번 이제 어떻게 보면 한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차원으로 계속 함으로써 어찌 보면 좀 직무에서 사실상 이제 배제하는 것 같은 역할에 똑같은 그런 인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두 사람에 대한 인사 내용을 알아봤는데 나머지 좀 이번에 검사장급 인사 내용도 화면을 좀 바꿔주시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좀 질문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 고위 간부 인사가 대대적이었던 만큼 앞으로 중간 간부 인사도 있을 예정인데 후속 인사 아니겠습니까? 네. 이 내용도 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번에 고검장급 이제 인사 중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로 이제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기존에 윤석열 총장 징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가지고 대검 이제 검찰의 간부급들과 법무부가 크게 충돌을 한 적이 있었죠. 당시 이제 그런 법무부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을 했던 그런 검찰 간부들은 현재 상당수가 소위 말해서 옷을 벗었거나 아니면 이번에 어떻게 보면 좌천성 인사를 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대거 이제 새로운 검사장들이 승진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의미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와 별개로요. 법무부의 이제 검찰에 대한 전체적인 장악력이 이번 인사를 통해서 굉장히 강화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연결해서 보면 이제 박범계 장관이 김 총장과 이견이 좁혀졌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고 의견을 듣는 절차이지 이견을 좁히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역시 연결해서 들으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추미애 전 장관도 이제 비슷한 표현을 쓴 적이 있었죠. 그 인사권은 결과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고 총장의 의견은 청취를 할 수는 있지만은 네. 총장과 합의를 해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의견을 했는데요. 결국 이번에 박범계 장관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이제 결국 장관의 의사에 따라 가지고 전국적으로 인사를 이루어온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가장 핵심적으로 대립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추정되는 내용은 아까 나왔던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그리고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관련된 인사였을 걸로 보입니다. 네. 한 사람은 이제 직무를 배제해야 한다. 한 사람은 이제 수사에서 복귀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이 전달되었을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되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두 가지가 다 불발이 되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영전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은 이제 다시 또 한번 수사를 담당할 수 없는 직책으로 맡게 됐다는 점에서 결국은 이제 박범계 장관의 의사대로 인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끝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지금 어쨌든 검사장급 인사는 발표가 됐고 이제 남은 절차가 직제 개편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있고 그걸 마련하고 나서 이제 중간 간부 인사가 있을 예정인데 어떻습니까? 일각에선 그런 과정에서 또 지난번처럼 법무부랑 검찰 사이 어떤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좀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 인사만큼이나 중요한 게 직제 개편안과 관련된 거고요. 이 직제 개편안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검찰의 직접 수사와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통제가 이루어지느냐에 관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지난번에 보도가 됐고 의견 수렴 과정에 있었던 거는 검찰 직제 개편을 통해 가지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굉장히 못하도록 하고 만약 직접 수사를 할 경우에 검찰총장과 장관의 사실상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네. 결국 그런 부분들이 견제와 분산이라는 검찰 권력의 통제와 수사 권력에 있어서의 어떤 특정한 권력이 장악하지 못하는 것들의 방향이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내부적으로도 나오고 있었고 또 이것이 구체적인 직제 개편안으로 나타나는 과정에 있어서는 외부적으로도 여기에 대한 갈등들이 심하게 벌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가 난 검찰 고위직 인사 내용부터 알아봤고 자 이번엔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군 검찰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군 참모총장의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죠. 지금까지 상황을 좀 압축한 영상이 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피해자한테 미안한 마음 안 드시는지. 죄송합니다. 미안한 마음 두 번도 없으세요? 마지막 기회 있으니까 한번. 진정 의혹이 없도록. 100일 동안 안 했다는 게 뭐 공군이 못한 건가? 그러면 국방부가 잘한 건가? 하나의 사건이고 하나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군대의 법은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무줄이에요? 앞으로도 가만히 있다가 덮고 있다가 밖에서 무슨 비판 나오고 그러면은 바로 구속시켜버리고 밖에서 얘기 안 나오면 계속 덮고 가고 그렇게 할 거예요. 앞서 영상 속의 변호사님, 현장 취재기자의 목소리 함께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군대의 법이 이래요? 라는 말과 함께 고무줄이에요? 이런 질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이번 사건을 좀 바라보는 국민적 공분을 좀 현장 취재기자의 질문에 좀 압축이 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좀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도 못했고 결국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서야 이렇게 떠들썩하게 수사를 한다는 것들이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더 이제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 거는 이번이 이제 갑자기 드러난 첫 번째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이제 군 성범죄 사건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피해자가 특히 피해자의 여군이 이렇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결국 세상에 알려진 사안들이 벌써 제가 알기로만 이제 근래에도 3번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제대로 된 분리와 수사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번에 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결국은 군이 그동안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던 군 성범죄를 종합적으로 근절하고자 하는 대책을 일선에서 그리고 최고위층까지 제대로 된 의지를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 강한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 여러 번 거듭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5년에 종합대책도 발표가 됐고 매뉴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왜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수사를 좀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잠시 뒤 여쭤보기로 하고 관련된 발언을 좀 듣고 나서 계속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군 검찰 그다음에 이제 감사관실 그다음에 조사본부를 통해서 지금 확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사표 수리와 관련한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통령이 이제 엄정 지시를 했고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사의를 표명한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앞서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보면 합동 수사팀을 구성을 했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을 했습니다. 크게 보면 좀 두 갈래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는 군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역시 군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주로 이제 군사 경찰 단계 그리고 현재 부대 단계에서 이루어졌던 내용들은 군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군 검찰단.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것 또한 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군인이기 때문에 군 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수사 주체가 이제 군 검찰이라는 것들은 저희가 이해는 할 수는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군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군 사법기구의 담당 조사기구의 수사기구에
이렇게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어 있는지를 다시 밝혀내는 과정에서 얼만큼의 의지를 보여줄 것인가, 이거는 이번에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걸로 보이고요. 예. 이번 사건을 이 비극적인 사건의 한 사건뿐만이 아니라 도대체 왜 이렇게 군에서의 성폭행과 그 군의 성폭행을 굉장히 용기 내서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것들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계속 작동했는지에 대해서 백서 수준의 새로운 어떤 반성과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일지, 기록을 좀 정리한 내용인데 좀 보여주시죠. 피해가 일어난 거는 3월 2일에 발생을 했고 쭉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4월 7일에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한 게 3월 2일인데 군 검찰에 송치된 거는 4월 7일이에요. 좀 변호사님도 함께 보셨을 내용인데 이 대목에서 만약에 시간을 좀 돌려서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시점에서 좀 조사가 이루어졌더라면 이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너무 예. 안타깝지만요. 예. 결국 피해자 쪽에서 피해자가 다른 불행으로 발령이 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위계에 의한 성폭행이 벌어졌고 그 성폭행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해자를 옹호하고 그 가해자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다른 상관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사람들로부터 거의 2달 동안 여러 가지 압박과 회유를 받았을 가능성을 보여집니다. 가해자 같은 경우에 다른 곳으로 조금 신속히 발령이 된 걸로 일단은 확인할 수는 있지만은 네. 피해자 같은 경우는 2달 동안에 해당 부대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해당 부대에 있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 가해자의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압박과 회유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기존의 위계 질서로부터 자유롭게 좀 더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하고요. 그것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그러한 그러한 고통이 결국에는 성고충 상담관한테 자살하고 싶다라는 그런 문자 메시지까지로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네. 그게 벌써 이제 4월 15일이거든요. 사실 2단계뿐만이라도 좀 더 이제 면밀하게 관찰을 하면서 네. 제대로 된 보호를 받고 있는지, 혹시 이 성추행 사건뿐만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어떤 압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지 좀 더 진지하게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 것들을 개입해가지고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그 문제를 이제라도 이제 하려고 군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단이 이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일단은 동시다발적으로 군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공군 본부 등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대대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뭐 어떻습니까? 일단 폐쇄적인 조직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사를 한다면 좀 어떤 부분을 좀 들여다보면 조사가 좀 순조롭게 이루어질까요? 네,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가해자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여기서 또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압박하고 회유하는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특히나 이제 가해자에 대한 수사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혹여라도 해당되는 부대의 다른 회유나 압박을 했던 상관들한테 어떻게 전달되거나 유출되었는지, 그리고 일단 군 경찰이라든지 수사 담당자들, 성고충 상담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문제를 직시를 하고 관련된 증거들을 빠르게 조기에 확보하려고 노력했는지, 특히나 이 수사에 대한 수사 결과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들을 어떻게 확보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지금 화면에 보면은 계속된 요청에도 외면당한 대목들을 정리해 놨거든요. 군 경찰 대목, 군 검찰, 국회, 그리고 성고충 상담관까지 지금 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묵살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단계에서 가장 좀 문제적으로 좀 보신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다 문제겠습니다만. 다 문제겠지만요. 네.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군경찰 단계에서 이 수사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들을 적시에 확보하는 것들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 그것부터 이제 문제고요. 예. 그렇게 수사에 필요한 가장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보가 늦어지게 되면은 피해자는 그 부분부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를 보면요, 이렇게 군 안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거의 40% 가까운 사람들이 신고조차 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압박감 때문이죠. 용기를 내서 신고를 했으면은 경찰이 열심히 나서서 증거를 확보해가지고 문제를 수사할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것을 보고 그 상황에서 계속 압박을 당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수사라는 것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본질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굉장히 큰 정신적인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부분들을 파악하고 보고가 되었다면은 네.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혹여라도 지금 피해자한테 다른 형태의 2차 가해가 가해지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고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묵살된 부분들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 유족들이 더 분통을 터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유족들 목소리 다시 한번 또 들어보고 나머지 질문들 이어가겠습니다. 안심시키려고 겁나는데 난 자살은 안 할 거야. 전
꼭 이렇게 너무 가슴 아파서 이렇게 지저분도 옷이라고 하고 이렇게 억울합니다. 이제 청원해야지만 장관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같이 궁금해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대목, 오시라고 하고 억울하다고 청원을 해야지만 장관님이 오실 수 있는 상황에 유감스럽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평소에 딸을 국가의 딸이라고 자랑을 할 만큼 얼마나 자랑스러운 딸이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국가가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변호사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에 분명히 매뉴얼을 만들었거든요. 왜 좀 이렇게 지켜지지 않고 있고 여기에 좀 어떤 점을 예를 들면 정치권에서는 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자고 하지만 일단 같은 제도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무관용 원칙, 한 번만 예. 잘못을 저질러도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특히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제 특히나 상관과 위계관계에 있는 또 위계관계에 있는 가해자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의 압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네. 안타까운 거는요. 만약에 이렇게 군처럼 폐쇄적인 조직에서 이런 문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 폐쇄적인 조직에서 어렵게 이제 신고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못 이루어진다는 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네. 당연히 엄정한 처벌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피해자가 이분의 조사를 받고 네.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들이 꼭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군 안에서는 이 부분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없고 피해자는 결국은 완전하게 고립되고 완전한 압박과 어려움과 억울함 속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엄정 처벌이라는 건 굉장히 사후적인 거에 불과하고요. 네. 신고와 이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외부의 강력한 전문가가 개입돼가지고 이 부분을 도울 수 있는 구조가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변호사님 얘기 듣고 이런 의문점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외부에 알리는 단계조차 막혀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앞서 보면 회유와 은폐 과정을 보면 상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살다 보면 겪는 일이다 라며 회유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좀 상관들의 회유를 막을 수 있는 좀 장치, 물론 이제 군 전문가는 아니십니다만은 어떤 법률적으로 좀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좀 어떤 장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네, 한마디로 저는 조력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하급자로서 신참으로서 가장 위계에서 낮은 사람으로서는 피해를 호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제도들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한 개인으로서 맞서기는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피해자의 어떤 국선 변호인이라든지 조력이라든지 이렇게 이 부분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함께해서 관련된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꼭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만약에 이런 압박을 당했을 때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문가의 도움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었다면은 그것이 바로 외부에도 바로 알려질 수 있는 내용이라는 확신과 희망이 있었다면은 이렇게까지 비극적인 일은 그래도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일단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내용은 군 검찰단의 조사를 하는 것이고 또 조직적인 회유, 이런 무마 의혹은 또 국방부 조사단에서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에 대한 어떤 엄정한 처벌일 텐데 어느 정도의 수위의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이 법정형 중에서도 최고형으로 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당되는 이제 범죄형을 어떤 범죄 사실인지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중요한 거 회유와 압박을 했던 상사들은 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모든 죽음과 이 비극이 반복되는 것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그걸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조력자 부분이 오늘 좀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보러 다른 친구들도 올 수 있게, 다른 동기들도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시시해서 우리 동기들 못 나와요. 못 나오게 하지 마시고 보게 언제든지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노래에 담아 있어요. 브로콜리 너마저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우리 아이의 그때 심경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계속 우리 아이 때문에 숨을 쉬게 되는 줄 알아요. 해주고 싶지만
아무 안 했는데. 상당히 사안이 엄중하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최초 사고가 발생한 사건이 발생한 게 3월 2일이죠. 예, 100일 넘도록 제대로 수사가 안 되다가 예, 그제부터 그제인가요? 그러니까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을 이관한 이후 정말 속도가 빛의 속도가 돼요. 그죠? 네. 그거는 일단은 장관께서 그 공군총장한테 지시를 했고요. 똑같이 이제 인사복지실장께서 인참부장한테 똑같은 또 지시사항을 전달했고요. 그래서 상황을 지켜보던 중에 이렇게 이제 급박하게 돌아간 거거든요.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 외부에서 나타난 압력에 의해 가지고 급박하게 돌아간 거잖아요. 뭐 그렇죠.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월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언니 김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20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아이를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학대한 끝에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호송차에서 내리는 여성. 지난 2월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를 자신의 딸로 알고 키워온 언니 김모 씨입니다. 살인, 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법원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숨진 아이를 방치하고 6개월 뒤 다시 발견될 때까지 침묵했고 뉘우치기보다는 은폐할 방법을 찾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 남편과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다거나 현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했다는 것은 범행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어린 생명을 방치하여 끝내 생을 마감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범행 후에도 뉘우치기보다는 은폐할 방법을 찾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엄한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김 씨는 숨진 아이의 엄마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분석 결과 아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48살 성모 씨가 친모로 밝혀지면서 아이 언니로 확인됐습니다. 딸로 알고 키운 동생을 숨지게 한 언니는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숨진 아이를 둘러싼 진실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사체 유기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숨진 아이의 친모 석 씨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17일 이어집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오늘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제법 올랐습니다. 낮 동안에는 따뜻함이 느껴졌는데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더 크게 오릅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5도, 현충일인 모레는 28도까지 오르는 등 날이 점점 더 더워지겠습니다. 이번 주말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 오후에는 경북 북부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모레도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청과 호남 일부 지역에 한때 비가 조금 오겠고 영남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동해안에는 내일까지 순간적으로 초속 15m가 넘는 돌풍도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5도, 대전 27도, 광주 28도, 대구 30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주 후반에는 남부지방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밤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